제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 제1공화국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이제 저도 뭐 누가 이제 가르쳐 주셔서 금성출판사 교과서 하나 사서 보고 나머지 이제 교과서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금성출판사 지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옆에 이제 이명규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그때 교학사 그거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교과서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검인정 교과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 다양한 거 아니냐. 왜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냐. 국정교과서 이거 하나만 갖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거기서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골라서 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서 뭐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뭐 교학사 교과서 편향된 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그게 아니다. 종류만 뭐 7가지 8가지지 제가 비유하자면 화풍. 풍이 다 똑같다 그럽니다. 7가지라고 그래봐야 이거 7가지는 다 동양화 화풍으로 똑같으니까 뭐 속된 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 비슷비슷하다. 말만 다양성이지. 그래서 국정교과서도 나오고 교학서도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부정적이게 뜨잖아요. 교학사 파동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검인정 교과서라는 게 제가 봐도 조금씩 다른 건 있고 조금 나은 것도 있는데 그 서술의 그 기본적인 분위기나 톤이라는 거는 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교과서를 배워가지고서 학생들이 제대로 올바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서술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한국 정치, 한국 현대사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글도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 일단은 너무 서술이 적어요. 그랬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꼭 찬양하라는 건 아닌데 그 교과서로 배워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설사 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이고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세 곳에서 다 최고 지도자로 추대가 됐으면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됐다. 노령에서는 뭐 국무경, 상해에서는 뭐 국무총리, 한성에서는 집정관 총재 됐다. 그거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가 없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될 때 좀 나오고 위임통치 청원을 할 때 아주 부정적으로 그걸 아주 이렇게 매도하지는 않는데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 교과서만 보면 이제 뭐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는 교과서에 써 있지 않은데 교묘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예를 들어 위임통치 청원은 딱 설명해 놓고 신처우의 비판 실어놓고 그 다음 위임통치 청원을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해놨는데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다는 그 중요한 구절 같은 거를 저는 고의적이라고 뻔한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통치 청원론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소개하지 않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도대체 이승만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라서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를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어두운 이미지 이승만 대는 매우 어두운 이미지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저의 이승만 대통령 서술의 큰 감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서가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보니까 만민공동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으로서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만민공동회 서술이 있는데 그래도 한 줄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서술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고 서양 문물을 배우고 그 자신이 나는 혁명가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교수가 돼도 잘할 사람인데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워낙 이제 이게 이분이 뭐 가슴이 뜨겁다고 그럴까? 열혈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혁명가 저 자질이 있고 만민공동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서술이 일단 전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주요한 기지가 하와이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소개가 없다는 거. 그리고서는 주로 이 도산 안창호의 대한인 국민회,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당 그것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물론 훌륭한 분이겠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이 사진, 뭐 여권 해가지고 굉장히 설명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누가 대답을 해주는데 또 아마 그 김구도 중국에 아마 그 여권을 갖고 다녔을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은 이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도산 안창호도 미국 시민권으로 해서 아마 그걸 갖고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무국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 없으니까 항상 그때마다 국무부에 가서 사정해서 이 여권이 아니라 뭐 장황하게 써줘야 되나 봐. 이 사람은 미국에서 보장하고 어떤 일로 가니까 제네바도 가라. 그러니까 하도 딱 하니까 국무부 관리가 그러지 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 시민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서재필을 거꾸로 한 거더라고요. 필립. 그러니까 제필을 거꾸로 해서 필립 제이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서재필이라는 게 제필을 거꾸로 해서 필립 제이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서재필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고 원자고 여권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서재필도 귀화를 권유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차라리 도산 안창호 선생 여권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무국적자로 있고 고생을 하면서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사람은 무국적자였지만 여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아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 이런 거 다 도산 안창호 선생만 했다. 이런 인상을 갖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소개가 없으니까. 나쁜 것만 소개를 하고 그러다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1공화국에 가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개헌만 했다. 4.19로 넘어갔다. 이렇게만 배우니까 학생들이 이승만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이승만 대통령에 된 이미지는 독재, 장기 집권, 개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독재라는 것도 뒤에서도 보겠지만 양비론적으로 이승만 독재, 김일성 독재랑 똑같은 표현을 쓰고 독재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김일성하고 이승만을 동일시하고 어떻게 보면 김일성 독재도 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김일성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동급으로 보는. 근데 정치학에서 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일성은 완전히 전체주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학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권위주의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애매하게 독재 해버리니까 학생들한테 엄청난 편향될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1운동과 이승만의 기여인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사실은 최근에 나온 이제 임보길 선생님이나 이주영 선생님이 뭐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좋은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계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은 그 재헌헌법에서도 그렇고 3.1운동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본인이 한성 임시정부에서 집정관 총재로 추대됐다는 거, 그리고 한성 정부가 13도 대표가 다 모였다는 거, 이걸 대단히 이제 강조하고 그러는 거 3.1운동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신자가 그때 많지가 않았는데 1919년 당시에 어떻게 33인 중에서 16명인가 이렇게 많이 차지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자기 네트워크를 이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중앙고등학교 거기서 이제 3.1운동이 촉발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김성수, 송진우, 현상윤 이런 이제 그 보성 전문 인맥을 통해서 알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누락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교과서가 쓰여지게 되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영어로는 이제 First Korean Congress, 한인 자유대회, 유영익 선생님은 이제 대한인 총대표회의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주도한 거는 이승만과 서재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줄의 얘기도 없다는 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그
세 군데서, 그러니까 노령과 한성과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노령과 상해와 한성 임시정부 세 군데서 추대됐다는 걸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다. 요거만 얘기하고 나머지 교과서는 세 군데서 추대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한 줄 써줘야 되는데 그는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만민공동에 참여를 했고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이런 게 전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했다 이렇게만 서술돼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서 오영섭 교수님 그다음에 유영익 선생 이런 분들이 밝혀낸 건데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론 이건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위임통치청원론을 이제 그대로 비판하진 않아요. 근데 뭐 신채호하고 박영만이 비판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어떤 일부 그러니까 여기 일부 교과서는 이제 그걸 직접 인용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썼을 때 그게 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교묘한 게 뭐냐면은 김규식도 파리 강화에 참석해서 독립을 청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독립을 청원했다 그러는데 일본 학자도 밝혀내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은 독립 청원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승만 때는 위임 통치 청원이랑 김규식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규식은 독립 청원, 이승만은 위임 통치 청원. 그게 똑같아요. 그 구조가 그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은 그 미주에 있는 그 안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온건한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다 19년이니까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게 전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독립할 수는 없고 국제연맹에 위임통치 청원을 해서 근데 사실상 그건 미국을 이제 상대로 하는 건데 독립해야 된다라는 걸 도산 안창호도 다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규식도 갔고 이승만 대통령도 했던 것인데 그거 싹 빡버리고 이승만만 뭐 그 신채호가 많이 인용하는 뭐 없는 나라도 팔아먹으려 했다. 이거만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그 박사학위 논문부터 해서 전시 중립론, 통상의 자유 해가지고 다 생각을 가지고 한 거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도 확신범으로서 그걸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좀 거둬들였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뭐 학생운동도 들어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그 외교 독립운동을 했고 또 최근에는 그 연세대학교 그 이승만 연구원에 와서 외국인화 데이비드 B 필즈라는 그 위스콘신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박사논문을 썼는데 그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주 1급 오피니언 리더들과 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굉장한 주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보고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이로 선언과 이승만의 기여.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드릴게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게 광복군의 진공작전.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외교 독립운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때가 되면 무장 독립운동도 필요한데 때가 되면 생각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김구만 이제 강조가 돼요. 김구만. 그게 완전히 빠져 있다. 뭐 넵코 작전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을 그냥 소개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분단의 원흉에다 직접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해방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수립이 아니라 통일 정부를 위한 운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김규식, 여운형, 좌우합자 이거 통일 정부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만 정읍바로 단독 정부 하자. 그러니까 인상이 이 사람만 단독 정부 세우려는 거 이런 강한 의심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이 거기서 가르칠 때 한마디 얹어주면 학생들은 다 이승만 이거 분단의 원흉이다. 넘겨짓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될 게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비밀지령.
거기에 보면은 45년 9월 달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러시아어로 뭐 블라스트인데 번역하면 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리즘 인 완존. 그러니까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단 정권을 세우고 보자 이런 건데 이거를 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945년 12월 달에 소련군 슈킨이라는 사람이 왜 스탈린 동지가 9월 달에 그런 거 하라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질책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히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슈킨의 총보고서에 의해서 사실상의 단독 정권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거기서 중요한 거 다 하거든요. 토지개혁도 하고 중앙은행도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설명을 이제 안 해주니까 잘못된 인상을 이제 심어줄 수 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박명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사가 이게 엄청난 명문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속아야 돼야 된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6개 항목이 나누는데 3가지가 자유민주주의고 특히 2번째가 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자꾸 파시스트라는 말도 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분은 개인의 자유를 잘 이해한 분이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보면은 이게 보니까 이게 북한이 남침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알려지니까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주도적으로 했고 이런 게 전혀 서술이 안 되고 그냥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이 남침했다. 뭐 전세가 역전됐다. 그러니까 누가 이 전쟁을 주도했고 이 전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혀 학생들이 알 수 없게 서술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민학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도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교묘하게 남한 북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이제 뭐 노근리 학살, 보도연맹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박스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남한에 대한 부정정식,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부정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가, 얼마나 중요한 조약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이 조약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됐다. 그 다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약간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이득을 얻었다면 이게 누가 기여한 것이냐. 이거 미국을 해주려고 그런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고립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조약을 원래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배짱과 국제정치, 지정학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다.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결과에 대한 서술이 지극히 부정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양비론 쪽에서 그래서 뭐 전쟁의 결과로 남한도 독재, 북한도 독재, 이승만도 독재, 김일성 독재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로 해서 또 일본이 많은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인데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와서 은근히 이제 반일 감정도 조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1공화국에 대한 서술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이제 보니까 그 제1공화국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었지만 잘한 건 하나도 서술된 게 없고 장기 집권, 개헌 독재 이런 거로만 계속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제 농지개혁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상몰수 때문에 뭐 다시 소장농이 됐다. 라는 또 뭐 그런 부정적인 서술. 그 다음에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거 빠져 있고 또 미국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토지개혁에 적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지개혁을 안 하면 공산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미국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반민특위 해산에 대한 또 부정적인 서술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정치파동 제1차 개헌, 소위 말하는 발췌개헌 이거에 대해서도 다 장기집권 획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도 여기서 논문도 썼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 내각제로 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도 그 야당과 손잡고 이승만을 제거하고 장면을 세우려고 그랬던 거고 이 대통령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정면 승부를 벌인 거죠. 근데 야당을 이승만한테 믿지 않았던 거야. 야당은 다 이게 미국하고 일본의 지원을
특히 미국의 지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제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술이 들은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 2차 개헌 4.4.5 개헌 그것도 이제 4.4.5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개헌을 보면은 이게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개정하려는 이제 자유시장적인 도입이라는 그 의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누더기 이게 내각제유서와 대통령제 혼합돼서 우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미국식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 안정화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대통령제 개헌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없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0년대의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 있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미국이 일본 편만 들면서 그 일본에게 유리한 원조 정책 이걸 이제 1달러 2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달러를 너네 한국한테 주긴 주는데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일본의 공산품을 사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비료 공장 짓지 말고 비료는 일본 거 사다 써라 이러는데 이승만 대도 그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수입 대체 산업화 또는 방어적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러한 서술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아주 이것도 뭐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까지도 미국 원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무기하고 농산물에 우리가 미국의 주요한 시장이 되었다. 이제 이런 서술. 그다음에 이제 1공화국이 그래도 비교정치학자 시각에서 보면 1950년대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하는 나라 없었습니다. 인도 정도, 일본도 미국이 들어와서 된 거고 대만은 총통제고 대부분이 다 독재예요. 근데 제1공화국은 선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다 선거를 했어요.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어요. 지방자치제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 양당 제도가 그래도 이게 용인돼서 확립이 됐다는 거 그런 거.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언론 자유라는 게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상계, 동아일보, 경향신 굉장히 두들겼습니다. 이승만 좀 많이 두드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아주 비판했던 리차드 알렌 이게 필명인데 맥스웰 테일러라고 주한미필 사령관의 아들이에요. 존 테일러라는 친구가 일본에서 석사학위가 하나 바꾸서 아주 악의적인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아주 마지못해서 신기하게도 제1공화국은 상당한 걸맞지 않게 이 언론의 자유를 누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그래 언론 자유가 있었습니다. 제1공화국 때 이제 그런 서술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